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0만을 돌파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아직도 많은 나라들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면역을 실험을 하다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에서도 밀폐된 실내 콘서트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벌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선 축제를 열고 있고 전염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대규모 워터파크를 여는 무식한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다시 사흘 만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 되었던 만큼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제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한국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지만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들 백신만을 애타게 바라보며 얼른 진정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자신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자국민까지 희생시켜가며 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19일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력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리기보단 지금 당장 전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브루스 아일워드 박사는 효능이 입증된 백신은 전 세계의 최소 50% 인구의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스웨덴에서 실시했던 집단 면역 체계는 결국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죠. 문제는 이러한 개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성보다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 중 러시아가 특히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2종을 9월과 10월에 각각 양산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1종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감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고 또 다른 1종은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했습니다.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료진과 교사들에겐 8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0월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미국과 독일, WHO 등 많은 나라들이 안정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임상시험은 통상 수천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몇 달간 진행돼야 하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3차 임상 결과가 없고 2차 임상 시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백신 승인 전 3차 시험을 생략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가 국가의 위신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 절반 이상도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자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진 등 일부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신은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페루, 모로코,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3상을 끝내지도 않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ADO-NCOV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 중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에서도 중국이 통상적인 3차 임상시험도 없이 군인들에게 바로 백신을 투여하는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들도 자국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우리는 시험용 기니피그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명백하게 그들은 11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FDA 국장인 스티븐 한을 태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FDA에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라고 대놓고 압박한 것이죠. 이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FDA에 정치적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며 비판했죠.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자 리더국이라 불렸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자국민을 희생시킬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나 지나칠 정도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 경쟁까지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공급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에게 한국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전문가들로부터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에서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투트랙으로 전 세계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에서 백신을 최대한 빠르게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백신 개발 기업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 연내 임상시험 진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해외 백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3,7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도 해외 많은 나라들처럼 백신과 치료제를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은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첫 번째 트랙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서 한국의 K바이오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백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치료제를 먼저 확보하는 것 또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세균 총리는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다.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백신 개발이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치료제 13건, 백신 2건입니다. 게다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까지 확인했죠.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 되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설비 투자로 규모의 경쟁력까지 갖춰 전 세계 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위탁 생산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수주하고 있죠. 사실 효율적이면서 낮은 비용으로 백신 생산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과 시설을 효율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월등히 앞서가고 있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품질 좋은 백신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한국은 품질 좋은 백신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수장부터 조셉킨 박사, 빌 게이츠까지 이런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은 전 세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최고라고 극찬했죠.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 기업 두 곳과 위탁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 외에도 세계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은 백신의 주요 생산처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칭찬하며,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위탁 생산을 통해 숨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약을 맺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AZD122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또 미국의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수주하면서 K-바이오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장 증설을 통해 백신 생산 능력을 내년 연 5억 병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격 협상 등을 통해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강대국에게서 한국이 이렇게나 인정을 받고 있으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이 서울에서 백신 치료제 확보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이 만든 백신과 치료제는 100%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 역시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국민들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한 외교관은 개도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선두를 서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게 있어 자신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 제품을 무턱대고 쓸 수 없어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공급해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죠. 이런 이유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의 K제약과 바이오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때 바이오 분야 변방으로 불리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포함해 전반적인 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무대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능력까지 1위인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성장과 관련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에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더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전 세계 바이오 허브가 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전 세계 바이오 리더가 돼 국격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K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마저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전국을 봉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모범을 보였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급증 현황은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 발의 피일 뿐이라며 여전히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이 다시 한번 정상에 서게 될 것이고 여전히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중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 자산운용 회장이자 영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짐 오닐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한국은 봉쇄 없이 경제와 방역을 이뤄냈다고 극찬하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짐 오닐에 따르면 한국은 광범위한 기준에서 간단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국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경제였으나 오늘날은 스페인만큼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짐 오닐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을 때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작성을 주관했는데 대부분 지표에서 한국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채택 및 확산 조치에서 특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국가였다고 극찬하죠. 또 하버드대 석좌 교수 조지프 나이도 한국의 경제 성적 성장은 인상 깊은 성공 스토리이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석학들이 한국을 극찬하며 미래에서 경쟁력을 얻고 싶으면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능력이 어느 정도길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현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한국임에도 이렇게나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전기차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 강자로 불리는 테슬라와 포르쉐도 한국 시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GM도 전기 수소차 같은 미래차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24조를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래차 연구개발, 특히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중심 거점이기 때문인데요. GM 키퍼 대표는 LG화학과의 배터리 동맹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매우 만족한다며 극찬하기까지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차 기술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현대기아는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 그중 순수 전기차 시장은 4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5위에 진입하면서 세계 전기차 부품부터 자동차까지 한국은 미래차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배터리 대부분이 K배터리인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특히 일본과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에 들어가는 기업들 모두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점유율인 35.3%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단독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전장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 강자가 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삼성, SK, LG 이렇게 4대 대기업이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더 판이 커지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미래차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게 압살당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 세계 수소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수소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서 전 세계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 전기차 엔진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입니다. 수소 전기차의 엔진은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연료전지 스택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연료전지 스택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용, 가정용, 항공용 등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높을수록 다양한 분야의 미래 수소 산업 시장까지도 선점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문제는 이 연료전지 스택은 만들기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도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 상용화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에 꼽는 기업들 중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뿐만 아니라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해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전기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스택 공장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MEA입니다. 여기서 MEA는 분리막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도록 하는 촉매를 바른 부품인데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굉장히 얇은 막 위에 촉매를 고르게 펴바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바르거나 덜 발라도 또 어긋나게 발라도 연료전지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촉매를 얼마나 넣을지, 분리막 두께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설계하는 일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MEA부터 최종적인 연료전지 스택 모듈을 일관 공정을 통해 만드는 공장은 전 세계 한 곳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입니다. 미래차 전문가들은 지금은 수소차가 승용차 부분에서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상용차 부분을 넘어 승용차 분야에서도 백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는 이미 수소 전기 트럭을 상용화시켜 수출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수소 차량 부분에선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종합산업격인 수소 모빌리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그린 연합군을 구축했는데요. 무려 22년 전인 1998년에 수소전기차 사업에 손을 댄 현대차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현존하는 수소전기차 중 609km라는 최장 주행거리를 갖춘 넥소를 내놨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수지 계열화라는 그룹 자체 생산 밸류체인이 짜였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인 수소 리포머 생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주 국영연구기관과 함께 대량 수소 운송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현대가 수소 장거리 운송 기술까지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호주와 합작을 통해 대량 수소 운송 기술을 개발하면 단순히 수소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청사진 수준이지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미국 니콜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수소 생태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경제를 강조하면서 벌써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넘어 수소 선박, 철도, 트램, 항공시장까지도 미리 선점해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려 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그린 뉴딜 사업에 맞춰 전기 수소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수소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단순히 수소 연료로 작동하는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ICT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말 그대로의 미래차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미래차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기차라 불리는 LNG 컨테이너선도 세계 최초로 건조해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LNG선 제작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쓰는 절대 1인자가 되었죠. 한때 저가 공세로 중국의 수주 1위를 잠시 넘겨줬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초격차 조선 기술로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등 중국과 일본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한국보다 기술력이 한참 모자라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실정이죠. 결국 중국의 모습은 뱁새가 감히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 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 배가 값싼 비지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역시 배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박에도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 조종을 하는 포스트 LNG선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가 중요해진 만큼 한국은 벌써 2040년 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소 차량은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미래 비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며 전기차, 수소차, 수소경제 등 친환경 에너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한국의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를 위한 행보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EU에서는 한국과 함께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 한국과 상의하고 미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소 경제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도 지난 7월 이제 한국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 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의 친환경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첨단 4차 산업과 접목한 그린 뉴딜로 모델이 되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에 전체 재임 일수 최장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속 재임 일수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웠죠. 기존 기록은 아베의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2798일이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366일간 재임하다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 후 연임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베 내각은 크나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를 새로 쓰긴 했지만 현재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 데다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있고 건강 이상설까지 휩싸이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결국 빛이 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기 이후 코로나19에 대해 국민의 안전이 아닌 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정책을 펼쳤고 재임 기간 중 부정과 비리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던 경제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도 지치다 못해 이제는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다들 지치고 침울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도쿄 게이오 대학 병원을 방문했죠. 아베 총리는 지난주 진행한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적인 검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건강 이상설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소 부총리를 임시로 둘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베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가 총리 대행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수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망해가고 있기에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총리를 향해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꼼수를 저지른다며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베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적 자랑인 경제에만 목을 매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국의 코로나 사태를 숨기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방역 대응 자체가 늦어져 버렸죠. 외신에서도 이런 아베의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아날로그 후진성까지 더해져 사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컨트롤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까발려졌죠. 특히나 6월 중순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전자 배열을 지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조차 고투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아베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에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매일 그 수를 갱신하고 있고요. 심지어 현재 늘어나는 확진자의 다수가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목표로 세웠던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은 이미 물 건너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투자와 고용까지 얼어붙어 일본 은행에서도 자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 전역에서 땅값이 폭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까지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불안정했는데 아베노믹스와 고투 캠페인 등 아베의 계속되는 헛발질로 일본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전으로 후퇴했고 이제는 일본의 미래 경제 비전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중국과 칠레보다도 밀려 일본의 굴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적절한 완화책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건실한 대외 재정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보여주며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보다 잘 나가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질투해 반한 감정을 넘어 혐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소재 사가미댐 근처에 설치된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안내판이 훼손되었는데요. 사가미댐은 일본이 전범국인 시절 1940년 착공을 시작해 1947년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태평양 전쟁에서 전황이 일본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당국은 중국인 포로와 조선인 등을 동원했고 댐 완공 때까지 적어도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안내판에는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로부터 나라의 방책에 의해 데려옴을 당한 분들이라고 적힌 부분에 누군가 고의로 긁어 훼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들은 안내판이 훼손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징용노역을 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도라며 안내판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제1한국인 차별을 선동할 수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NHK는 마지못해 사과하면서도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우롱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NHK가 만약 75년 전에 SNS가 있었다면 1945 히로시마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시작한 가상 트윗을 중계한 것에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와 패전 후 상황을 당시 실존 인물 3명의 일기를 토대로 가상의 트윗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중 일부 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갖고 있던 우월적이고 왜곡된 사고와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1945년 6월 16일 중학교 1학년 소년이 쓴 것으로 꾸민 가상 트윗에서는 조선인 놈들은 이 전쟁 금방 끝나요. 일본은 질 거예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무의식 중에 발끈에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중과부적. 게다가 상대가 조선인이라면 할 말이 없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는 등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윗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는데요. 당시에 그런 일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상의 트윗으로 발신하는 것은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비판이 빗발쳤죠. 이렇게 일본은 공영방송국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서부터 일본의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은 전범국 시절로 회귀하는 우경화에 빠져 자멸의 길로 빠져버렸죠. 이런 모습에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얼른 일본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강력하게 자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과거 잘못된 역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얼른 우경화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미래를 향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일본이 우경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끝없는 혁신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마트폰, D램, 낸드 플래시 반도체, 추박형 TV, OLED 패널,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전 세계 넘버원 품목을 7개까지 늘리며 일본을 따라잡았는데요. 특히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사실 더 이상 혁신과 발전이 없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원래 있었던 제품들을 좀 더 좋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작게 개선하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
혁신과는 거리가 애초부터 멀었죠.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마저도 이렇게 혁신 능력이 부족한 일본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도 희망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7가지 품목들은 과거 일본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일본의 기업들마저 포기하면서 일본 조선업 그 자체가 없어질 위기까지 내몰렸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일본 특유의 느린 속도와 변화를 거부하는 폐쇄성으로 인해 여전히 LCD에만 목을 맨 결과 앞선 기술력인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죠. 심지어 어떻게든 한국을 따라잡아 보겠다고 디스플레이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그마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서도 일본은 후진국 수준으로 뒤떨어졌는데요. 한때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장악했던 일본 업체들은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력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OLED와 조선업처럼 완전히 몰락해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죠. 일본의 망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판매가 급감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자체가 감소하자 일본 내 자동차 생산 감축에 들어갔지만 한국의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에서도 성장하면서 몰락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빈자리를 차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미주 지역과 유럽,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동남아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일본을 비웃듯 당당히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한때 일본이 잠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했죠. 그 모습에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망연자실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래 핵심이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에서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앞서가자 GM과 보잉에서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R&D 거점을 세우며 한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들까지 있다는 매력으로 한국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보잉도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언급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연구 역량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이유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4차 산업기술이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하며 더욱 성장하고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해외에서 많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과 더불어 정부와 국민, 기업들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소프트 파워까지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프트 파워에서도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일본과 한국은 수많은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이미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일본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망해가는 일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더욱 혁신과 발전을 이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